포스트 모더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함께 봤었죠? 한 1시간짜리인가? 예.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걸 훑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 돈키호테의 작가 혹은 저자 피에르 메나르, 포스트 모던 글쓰기 문학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단편 10여 편이 묶여져서 픽션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었어요. 우리말 제목도 픽션들이고 원제도 스페인어, 에스파냐어 원제도 픽션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훑어보죠. 1992년 KBS 기획 김청원 기자가 만든 건데 이 두 편이에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든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편은 제목이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자, 여러분들 한 번밖에 안 봐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모든 걸 다 요약하지는 않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이 영상을 어떻게 공유할지는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이 유튜브에는 올리지 못하는가 봐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성천 아카데미 유튜브가 폐쇄될 수 있대요.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단절로 보면 탈근대주의가 되고, 모더니즘의 지속으로 보면 근대주의 이후가 된다. 혹은 후기 근대주의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속과 단절 이 두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두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어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쓴다. 이런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메시스라는 단어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가? 미메시스가 모방, 흉내내기, 모사하기 이런 뜻인데, 그 뜻을 넘어서서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메시스라고 씁니다. 한번 더 써볼까? 어디다 써? 그냥 쓰면 되나? 응? 화면 밑에 붙어 있어요? 그냥 여기다 쓰면 돼요? 바닥에다? 미메시스 모방이라고 흔히 번역하는데요. 제가 미메시스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독일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공한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상가, 이론가. 그래서 제목은 미미시스와 역사적 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는 뭐냐면 벤야민의 미미시스론에 대한 연구 이렇게. 이제 그래서 벤야민만 한 게 아니고 미미시스 전반을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은 원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미메시스가 원래 그리스어인데요. 예. 춤으로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그 고전 문헌학 연구들이 1950년대, 60년대에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읽은 책은 헤르만 콜러의 고대에서의 미메시스라는 책, 미메시스 인 데 안티케라는 책에 그 콜러의 그 명제는 뭐냐면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플라톤 이전에 이미 쓰인 역사가 있는데 춤으로 표현하다. 그러니까 춤은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표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미메시스의 그 개념사를 살펴보면 이게 재현의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명제가 있어요. 미미시스, 그러니까 아르스, 그러니까 예술이죠. 아르스 에스트 이미타치오 나투레. 그래서 미미시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거 로마로 넘어오잖아요. 그리스 문화가. 그래서 그 이미타치오가 돼요. 이미테이션. 거기는 이제 오늘날에도 남아있죠. 그죠? 이미테이션은 뭘 짝퉁이라고 막, 이미테이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연의 현상에서도 미미시스가 많이 있어요. 생체모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생체모방? 그래서 자연에서의 그 동물들, 식물들의 미메시스 현상, 보호색이라고도 하고요. 그 미미크리라고 이제 흔히 쓰는데 그 현상에서 착안해서 이 인간이 유용하게 그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체 모방에 관한 자료는 요새 뭐 유튜브가 활짝 개화해서 어디든 뭐든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알짜, 진짜, 좋은 것 이걸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죠? 저도 그 영화를 볼 때 넷플릭스나 이런 거 OTT에서 영화 고르는데 영화 보는 시간만큼 시간이 걸려. 고르기 전에. 왜냐면 엉뚱한 거 골랐다가는 시간 낭비하고 괜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좋은 걸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영화를 이것저것 보지 않고 좋은 영화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미메시스 단어 알아두세요. 미메시스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네? 미안합니다. 그걸 꺼야지. 다 지워버렸어요. 미메시스 하면 여러 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미메시스만 해가지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책이 그래도 가장 유명하네요. 에리시 아우어바흐의 그 책인데 194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김우창? 유정호?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자들이래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또 변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자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말을 조심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고전적인 인문학자들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본데 젊은 벌써 3, 40년 됐잖아요. 예를 들어 도정일 교수 보셨나요? 생각나요? 예. 대단한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유종호 선생님은 지금도 강의하시더라고요. 예.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등등 대단한 분이고 저랑 같이 작업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원래 번역이 됐었는데 다시 업데이트해서 번역이 나왔어요. 이거는 서양의 문학에서 나타난 미메시스. 근데 재현의 의미예요. 재현은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재현과 표현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데 표현은 일단은 experience, 표현이 뭐죠? expressio, expression이고 재현은 representatio, representation. 다릅니다.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죠. 근데 여기서는 재현의 의미로 썼고요. 흥미로워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재현의 원리가 두 원리가 있었다. 하나는 성서의 그가 바이블의 그 스타일. 다른 하나는 또 아마 호메로스일 것 같은데요. 일리아드, 오디세이야 쓴 사람. 그 두 스타일을 두 기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데 어쨌든 고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한 여기 나오네. 제가 번역했거든요. 이게 미메시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메시스 개념의 역사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 크리스토프 군터케 바워 이 사람들한테서 배웠어요. 미메시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3년, 4년 한 6학기, 7학기 같이 공부하면서 제 논문의 주제를 이게 벼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팔린다는 게 희한하네요.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만큼 안 읽는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더 안 읽어요. 근데 지금 영상 시대가 돼서 더 안 읽어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읽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뜻이 일단 이제 나올 텐데요. 노발리스 인용한 문구가 나오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메시스 이야기로 지금 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메시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이성, 우리가 갖고 있는 로고스, 이성의 모태가 미메시스 능력이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변 세계에 자기가 적응하려는, 비슷해지려는, 유사하게 되려는, 닮으려는 행동, 행위, 이걸 가리켜. 미메시스가. 그러니까 미메시스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미메시스는 과정이고 행동이지 그 결과물 아니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기억이라는 테마도 중요한데요. 기억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대상도 아니고 기억하는 주체도 아니고요. 기억하기라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기억하기를 통해서 변증법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즉, 그 전까지 망각에 묻혀있던,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 아닙니까? 망각이 기억으로 반전돼 버리죠. 전환되죠.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이. 여러분들, 꿈 꿀 때는 꿈의 주체가 꿈이거든요.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경우는 거의 없을걸? 물론 요새는 여러 가지 꿈의 형태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꿈을 꾸면서 이건 내가 꿈을 꾸고 있다 하면서 꿈을 더 꿔보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꿈과 깨어나기를 보면 꿈과 깨어나는 순간 꿈과 현실이 뒤집어져요.
그 전까지는 꿈이 전체였고 현실이었는데, 예. 이게 베냐민이라는 그 이론가, 사상가, 지난 현대란 무엇인가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예.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하기를 통해서 그 전까지 망각에 묻혀있던 것이 확 깨어나잖아. 예.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대하소설을 쓸 때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마들렌 과자 맛을 봤을 때 어린 시절이 깨어난 거야. 그래서 스완네 집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12권, 13권의 그 기억이 풀어져 나온 거죠. 그 대하소설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면 현재도 찾게 돼요. 인간은 기억된 자아예요. 내지는 다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기억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각자 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런 주제는 전형적인 인문학적 주제입니다. 자, 미메시스가 행위라고 했어요. 기억도 행위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로 우회를 좀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라서 하게 됐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더 할게. 우선 1편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서 이 PD는 영화, 미술, 조각, 문학, 음악 분야에 나타난 포스트 모던 경향을 살펴봅니다. 영화를 보면 저도 모든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에요. 예.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2는 1930년대에 이미 나온 동명의 만화를 패러디한 영화이다. 그 뒤에도 계속 배트맨 시리즈가 나왔죠. 예. 배트맨 2가 배트맨 리턴인가? 리턴스? 배트맨이 다시 돌아오다.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1989년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요소는 무엇인가? 장르가 혼합되어 그리고 문화 귀족주의가 타파되고 대중주의가 부각됩니다. 그리고 여성 환경 문제 등 그전까지 주변부에 속했던 문화가 재조명되는 계기를 맞습니다. 영화 과위손을 보면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파괴한 작품으로서 현실과 허구, 진품과 모조품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매개물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한다.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룰 그런 그 대상, 주제들에서 이게 거듭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려니 하세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어쨌든 가위손 이것도 지금 허구적인 그 인물이죠. 예. 배트맨도 그렇고 어떻게 그 뭐 날아다니고 막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 근데 만화였던 것이 영화로 제작되고 또 다른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데서 이제 그 장르의 넘나듦, 장르가 혼합되고 파괴되고 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화를 좀 더 볼게요. 영화에서 가장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거의 특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에서 박명진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뭔가? 1. 현실과 그 현실의 이미지의 관계가 전도된다든지 그 둘 사이에 구분이 모호해진다. 예컨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터미네이터 모조 인간이 실제 인간보다 더 큰 현실성을 갖는다.
예, 인간과 기기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AI 시대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 감정까지 어떻게 그 소화를 할지 AI가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과 닮겨질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화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 사이에 직접적 접촉이 불가능하고 매개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또는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 파리, 텍사스. 매개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대중매체,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인간의 굳어진 상상력과 창의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덧붙여진다. 제가 지금 강하게 인식하는 것들, 포스트 모던 특징을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매개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오늘날 현상에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옛날 세대들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젊은이들은 문자를 보내요. 문자로 소통하고 문자로 끝나요. 문자로 막 나가버리고요. 예.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날 다시 다 사라진 게 아니고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가 확 살짝 개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기억해 둘 만한 거야. 매개 없이는 소통을 안 해. 예. 근데 파리 텍사스는 영화를 지금 다 기억 못 하는데 봤을 때 제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남녀가 칸막이를 두고 서로를 못 봐요. 전화로 소통을 해요. 근데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튼 희한한 영화예요. 그래서 매개물을 통해서만 소통을 한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개가 또 편리한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문자를 딱 보내가지고 지금 바쁜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둘러대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또 문자를 하고 그래서 문자로만 존재해. 그렇죠?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나이 든 세대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지 전화하면 되지. 전화 안 해, 젊은이들. 맞죠? 죽으라고 안 해요. 두려움. 문자가 편해서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든 세대들은 그 문자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말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통신망이 발달하고 IT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모순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제가 화두를 던질게요.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이해는 하면서 읽지 않아도 돼요. 제목이 뭐냐면 소통 도구의 과잉 현상. 그런데 우리는 정작 소통에서 빈곤해진다. 그러니까 소통 매체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소통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지금 만연한 현상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건 분명해요. 소통 매체는 나날이 발전해.
근데 소통은 점점 안 해. 이 인문학 강의를 현장에 와서 듣는 거예요. 이거 고전적이고 이게 정상인데 강의를 안 들어. 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되잖아. 이렇게. 근데 다시 안 봐요. 또 그 저장만 해놔요. 저장하다가 또 나중에 그게 어떻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착각해요. 자기가 들었다고. 그때 내가 가서 들었던가? 아니면 그거 영상으로 봤던가? 아니면 저장만 해뒀던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그러니까 1분 전에 사진 찍었는데, 셀카를 찍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찍었나? 이거 누가 찍었지? 자기가 찍었거든요. 근데 몰라. 이런 그 모순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텐데 경험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너무 익숙해요. 이런 환경에. 그래서 저는 유령들, 좀비들하고 막 상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와 허구가 막 넘나들고. 자, 이런 현상이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시뮬라시온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호와 이미지가 넘쳐나는 사회에는 시뮬라시온의 지옥을 통과하게 된다. 장 보드리아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와 기호가 넘쳐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자본주의적 현실이라는 게 덧붙여져야 돼. 매체 기술이 발달했다고 전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현실이 덧붙여지면서 소유가 극대화되고 소통 매체는 막 발달하는데 소통을 안 하고 소통을 두려워하고 우울증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 영화들이 보여줘.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빈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이 젊은 세대들은 바로 이런 것들에 정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쉽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혹시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이라는 영화 아세요? 보신 분? 나이 드신 분도 이제 들어보시는구나. 아니면 그 팀 티크베어 저기 롤라런이라는 영화 제목이 롤라런 보신 분? 독일어로 롤라렌트인데 네, 별거 몰라도 돼요. 이따 나올 텐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 박명진 교수가 계속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학부일 거예요. 서울대. 현실과 그 현실의 이미지의 관계가 전도된다든지 그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아까 터미네이터, 지금 터미네이터 장면 하나거든요. 예컨대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모조 인간이 실제 인간보다 더 큰 현실성을 갖는다. 그 다음 영화가 좀 기네요. 두 번째 특징으로 사람 사이의 직접적 접촉이 불가능하고 매개 없이는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아까 했는데 이거? 다시 제가 그 영상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반복된다는 걸 느껴야 하거든요. 근데 반복된다는 걸 느끼는 건데 감수성인데요. 혹시 저 영화 보셨습니까? 트루먼 쇼? 트루먼 쇼. 보신 분? 트루먼 쇼. 안 보셨어요? 예. 거기서도 미세한 차이를 트루먼 쇼 그 주인공이 자기가 지금 가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미세한 감수성으로 어느 순간에 팍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금방 경험했던 장면이 반복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던 감수성, 주의력, 관찰력, 상상력, 창의력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이거 PPT 만드는 과정에서 이 영상 자료 찾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뭐냐면 영상 자료는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적당한 걸 고르는 게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다가 아까 이미 나온 것을 모르고서 앞에 걸 지웠어야 하는데 지우지 않고 여기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미술. 송미숙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미술은 추상성을 벗고 구체적 표현을 추구한다. 엄숙주의를 탈피하고 대중성을 추구한다. 아마추어적이고 희화적이다. 여러 스타일을 짜깁기 한 인상을 준다. 공예품적 인상을 준다. 회화 외적인 요소들을 콜라주한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예술은 지난 학기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로버트 휴즈의 그 기계의 천국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 휴즈라는 사람도 그 모던, 포스트 모던을 다 다루는데 모던주의자라는 게 그의 글 속에서 드러나요. 그 뭐라고 썼냐면 제가 나중에 다시 이걸 우리 단톡방에 올릴게요. 모더니스트들은 지금 이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 변화한 시대에 대한 감각,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여러 실험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더니즘 예술인데,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이상적인 것, 올바른 것,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예술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던 예술가들과 포스트 모던 예술가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모던 예술가들은 뭔가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그 엘리트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걸로 많이 쓰는데요. 엘리트주의 하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먹물 먹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대중들을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에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편인데 저는 예술이란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던 이전까지 예술, 서양 예술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술은 부르주아적이고 귀족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요. 그걸 추구할 수 있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예술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거듭해서 생각했어요. 서양 인문학의 출발이 뭐냐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색한 거예요. 사유하고 그러면서 인문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노동하는 인간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또 부를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계급 갈등 이런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그 향연, 오늘날 심포지움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 패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발표를 하고 나중에 토론을 하고 심포지움. 그 심포지움이 향연으로 번역되거든요. 향연은 뭡니까? 축제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환담하면서 이런 거 심포지움. 저는 서양 철학 공부할 때 심포지움에서 출발했어요. 어떻게 그 책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라톤을 읽을 때 심포지움부터 읽어라.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서양 인문학에 여기서 출발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포지움을 보면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로스에 대한 담론인데요. 근데 사랑의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낮은 단계예요.
제일 예? 네, 네. 지금 뭐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맛에 대한 얘기 굉장히 향연을 해주고 예? 음식이라든지 있는 맛, 예. 맛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맛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면 여기 이 자료에서? 이 자료에서 여태까지 듣는 중에서 예. 인간의 행위라든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다시 연출을 하는데 예. 향연에서 그 즐거움을 갖는 데는 먹는 음식이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음식에 대한 문제가 없는 그 텍스트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포도주. 근데 제가 이걸 예를 든 이유는 그 소크라테스, 아가톤이 막 토론을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데 그때 술이 떨어지면 따라주는 사람들이 노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사회의 바탕 위에서 인문학적인 고상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걸 그걸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술 맛을 다 알죠. 그래서 맛이 좋다 안 좋다 다 그거를 신미한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맛을 그러니까 좋은 맛이다 안 좋다 이런 것도 오늘날도 구별하잖아요. 예. 그걸 구별하는 능력을 신미한 심이 그 심사하다예요. 예. 에스테틱이 거기서 나왔어요. 미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걸 조금 제가 설명드리죠. 지금 맛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지금 맛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취향, 취미. 자, 이것을 표현하는 영어가 뭡니까? 테이스트죠. 예. 이걸 표현하는 독일어 슈막이죠. 자, 오늘 취미 하면 굉장히 주관적이 됐어요. 포스트 모던적으로 말하면 네 취미와 내 취미는 다르지. 하지만 나는 다르지만 네 취미를 존중해.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또 반복될 겁니다. 예. 이게 취미라는 개념이 18세기 서양 미학에서 에스테틱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미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취미 판단 그렇거든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 보면 그 슈막스 우어탈 그 테이스트 영어로는 테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미아니에요. 미를 심사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 이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인문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교육을 체계를 구상을 했던 게 18세기.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개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취미 개념이 아니에요. 취미는 오늘날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마치 개성처럼 쓰이는데요. 18세기에는 취미 개념이 최고의 개념이었어요. 미학에서. 그래서 이 취미를 기르는 것이 인문학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걸 두고 치열하게 이제 토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18세기 지금 인문학 철학자들만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대에서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지금 말한 심포지온에서 사랑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끊겼는데 그 사랑의 최고 단계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 무엇에 내가 맛들렸다. 근데 육체적인 사랑에 내가 맛들였는지 아니면 뭐 크나벤 리베라고 해서 그 어린 소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 걸 또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단계들이 올라가면 최고의 단계를 지혜라고 했어요. wisdom. 그 wisdom의 그리스어가 소피아예요.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 좋아하다, 사랑을 필이라고 하면 필 플러스 소피아에서 필로소피가 나온 거예요. 필로소피는 번역을 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단계가 최고 단계다. 그러면 테이스트 지금 이 맛의 지금 정신적인 맛이에요. 정신적인 맛.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은 일단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고차적인
그런 맛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8세기의 중심 개념인 그 테이스트, 게슈막, 이것을 고대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필로소피아, 소피아에 대한 사랑, 에로스가 최고의 단계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보는 동양 철학에서도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예.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지린자도 그렇고 굉장히 그 상승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질적인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의 맛까지 이제 내지는 이런 정신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구체적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공통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맛이란 무엇인가? 아, 그건 좋은 테마인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도 생각할 만한 테마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테이스트, 그러니까 맛을, 그러니까 테이스트를 마시는데 맛을 음미하는, 맛을 판별하는 그런 능력을 지금 가리킨다.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맛 자체의 대상보다도 맛을 음미하는 능력. 그러니까 맛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맛을 그걸 느끼거나 그걸 음미하고 또 판별하고 그걸 그 구별짓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뭐 또 부족한 거죠, 뭔가. 뭐냐면 뭐든지 맛있게 막 느껴지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맛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또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하고 연결 짓자면 포스트 모던은 지금 후기 산업 사회에 그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탈산업 사회, 탈공업 사회, 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회에서의 문화 논리라고 있어요. 그건 소비 사회거든요. 소비 사회의 문화 논리. 그렇다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효율적으로 그 판매를 할까, 소비하게 할까. 그런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맛 자체는 왜곡되어 있죠. 이게 예를 들어 청량음료가 건강에 해로운데 맛있다고 계속 사람이 이렇게 단 걸 이제 찾으니까 그걸 찾게끔 이렇게 뭐랄까 조작하는 거죠, 사람들 계속. 근데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기피하죠. 조심하고. 그래서 인문학 이야기하고도 통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달짝지근한데 그게 바로 해롭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죠. 그 좋은 질문 해주셔서 좋아요. 어쨌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진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나가볼게요. 저기 엄숙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엄숙주의란 말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을 좀 폄하하려고 등장시킨 개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엄숙하다 하면 굉장히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꼰대 같다. 그죠? 뭔가 이거 억압하다. 뭔가 위압적이다. 뭔가 이게 고상한 척하다. 예? 엄숙주의가 이 지금 모더니즘의 그 딱지로 지금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엄숙주의를 탈피하고 대중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대중성을 추구하는 게 마치 민주적이고 더 나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 그 예술에서 바로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요. 예. 우리는 대중을 이야기한다. 근데 모더니스트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그 추상적이고 그런 엄숙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그리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상적인 거. 그전까지는 봤어요? 형식에서 거의 완벽한 성숙도를 강조하던 모더니즘적 추상화에 대한 반발에서 실제적 형상을 추구한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전문성, 미숙성을 보인다. 과거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한다. 평면성을 강조하고 유의적이다. 이게 모더니즘적인 모든 걸 그러니까 일종의 강박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 탈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중주의 혹은 대중추수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가져온 그 뭐랄까 대중의
그 취미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대중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주체가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그다음에 그런 어떤 플랫폼 어떤 장르는 예술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 예? 일상생활에서 그런 문화, 일상문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술이었다면 예술에서 이제는 일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예술가 일부 예술가가 이제는 대중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문화산업으로 이제 확장되죠. 예. 이거를 칭송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더니즘을 강박으로 생각하고 그걸 폄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왜냐하면 추상미술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딱딱하고 어려워했잖아요. 예. 그런데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영화 같은 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려면 예.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즐기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중들이 그 갖고 있는 입맛에 맞게 해야 돼. 그럼 딱딱하고, 그러니까 아까 계속 테이스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 맛이 독특하거나 그런 걸 사람들이 싫어해. 예. 맛이 쓴 건 더 싫어해. 근데 좋은 약은 입맛에 쓰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전략이 필요하죠. 예. 이렇게 좋은 교훈, 좋은 메시지가 담겼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려워하고 그게 기피하기 때문에 일단은 먹혀들게 하려면 뭔가 조작을 해야죠. 예. 그게 이제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 그래서 이 미술에서 보면 이제 추상을 벗어나서 구상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미숙성을 드러내고 미숙함을 그러니까 완벽한 완숙함을 떨쳐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방하는 거, 거장들 모방하는 거, 희화적으로 모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조각도 그래요. 현실에서 변화하는 걸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라는 그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렇게 모니터를 수백 대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탑처럼 사람들 보입니까? 아래 조그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대한 그 작품 이런 걸 이제 인스톨 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객체가 다양해졌다. 이미지 생산이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미술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광고나 그래픽 아트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더니즘까지만 해도 엘리트주의 이런 게 강했고 그들은 열정이 있었고요. 이 시대에 맞는 뭔가 이상적인 걸 추구하려는 그게 있었다면 포스트 모던에 와서는 그냥 이 뭐랄까 약간 소비주의적인 그런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표현하는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anything goes, 뭐든 된다. anything goes, 뭐든 된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된다 하면 그건 강박이야. 예. 그러면 막시즘, 사회주의 당연히 강박이죠. 이렇게 돼야 한다. 다 거부해. 그러면 어떻게 돼? 현실 추수주의가 돼. 그건 현실 추수주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이건 무슨 현실입니까? 소비사회의 현실이죠. 소비사회를 그래서 추동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소비사회의 문화논리다. 이렇게 제임슨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세요. 새로운 서사, 무엇을 쓸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물음이 중요해졌다. 작가가 직접 서사 공간에 등장하기도 함으로써 작품이 허구임을 강조한다. 글쓰기의 중요성과 진지함을 알린다. 현실 반영보다는 소설 쓰는 과정을 반영한다. 오늘 다루게 될 보르헤스의 작품에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글쓰기, 그러니까 소설이 원작이, 그러니까 소설에 대한 소설 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소설 쓰는 과정에 흥미로워져요. 예. 그래서 여기 장미의 이름,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 요소는 지금 김성곤 교수가 한 말은 열려 있음, 즉 금단의 서적이 있는 도서관, 수도원처럼 닫혀 있는 사회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맹목의 독선을 비판한다. 이분법칙 사고와 가치체계를 비판하고 억압받는 것들의 미덕을 강조한다. 절대 불변의 진리, 근원에 대해 불신한다. 상정된 이야기를 토대로 다른 이야기를 써 나감으로써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르헤스의 돈키호테의 저자 베르메나르. 메나르가 추구하는 것은 돈키호테를 패러디하는 것도 아니고 베끼는 것도 아니다. 텍스트화된 돈키호테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글쓰기의 고통을 알게 하고 새로운 책 읽기의 길을 터놓는다. 이거는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의 영상을 찾다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되는가? 서양에서 인문학 강의에서 다루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악에서는 존 애덤스, 필립 글래스를 예를 드는데요. 중국에서의 닉슨, 해변의 아인슈타인. 여기도 보면 고전 음악이 듣는 이에게 사색을 요구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음악은 가볍고 단순한 선율, 동어반복적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량감, 감각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료를 예전에 먹었다면 지금은 청량 음료를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엄숙주의 이야기 나왔죠. 비판하는 거. 그래서 무겁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거부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거. 그걸 이제 쫓아가는 건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약과 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유한을 찾고 뭔가 이게 그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게 나쁠 건 없는데 이로 인해서 이것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나 이런 것만 계속 보다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보다가는 이제 독서는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독서는 어렵게 생각해야 하고,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싫어. 그래서 나는 영화나 볼래. 나는 만화나 볼래. 웹툰이나 볼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본인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 몰라요. 그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두 오페라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단순한 선율 그리고 가볍고 그 반복되는 이런 멜로디, 리듬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위적 실험성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모색함으로써 탈권위적이다. 가볍고 표피적인 것에서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민주적이다. 그래서 다원성, 다양성, 탈중심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의 지배에서 온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복수성, 다양성, 유연성을 강조한다. 김욱동이라는 그 학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국부성의 논리이고 특수성의 논리이다. 우리도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갈 수 있는 문화 전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김성곤 교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중심주의, 탈획일주의다. 이아파사는 불확실성, 파편성, 주체의 상실, 깊이의 상실 등을 포스트모던 특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는 영지적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아파산의 이 모순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은 비판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정일 교수는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적으로 푸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의 근대 사회가 성취하려 했던 가치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 가치들이란 합리주의, 진보사관, 인간 주체 등이다. 이런 가치들을 모두 거부하자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서양 추수주의다. 의식이 근대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치들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의 상품화를 인정하는 논리로서 시장의 자유방음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선진국의 틈입을 유리하게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선진자본주의의 논리이다.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지금 여러 담론이 섞여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이 김청원이라는 PD가 지금 만든 이 영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에서 유행하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을 주로 다뤘어요. 그런데 모두 비판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탈중심적이다, 탈권위적이다, 이런 의미는 긍정적 의미 같아요. 근데 그 긍정적 의미를 또 취재하기 위해서 그 김성곤 비롯해 가지고 일부 그 인문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포스트 모던의 특히 문학에서 나타난 그러한 특징에서 긍정성을 봅니다. 탈중심주의, 탈획일주의,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 들으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디 획일적이었고 어디 뭔가 이렇게 엘리트주의였고 뭔가 그 엄숙주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좀 민주적이 된 것 같잖아요. 그 족쇄를 이제 그 깨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미리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긍정적 그 역할을 한 분야들을 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학과 영화 비롯해서 예술 쪽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건축은 안 다루는데, 건축도 보면 너무 획일적인 이러한 모던 건축, 이것과 다른 것, 지금 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기둥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시멘트가 아니라 무슨 일단 가짜이긴 하지만 대리석을 쓴다든지 돌을 쓴다든지 나무 이런 것들은 모던 건축 이전에 건축 소재였잖아요. 모던 건축의 상징이 뭡니까? 철, 콘크리트, 유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다시 중세나 고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도 추구되거든요. 근데 그 소재뿐만 아니라 형태에 있어서도 보면 이러한 질서, 효율성, 이런 것을 벗어나서 뭔가 탈획일성, 그래서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나 둥글게 짓는다든지 그 미로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주 다양한 여러 형식들이 나타납니다. 찰스 쟁스가 쓴 책, 포스트 모더니즘, 그 책이 저는 떠오르는데, 얄팍한 책이거든요. 열화당에서 나온 책.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화여대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임석재 교수도 제가 옛날에 강연한 걸 흥미롭게 들었는데, 포스트 모던 건축에 대해서 그 포스트 모던 건축 자체는 제가 못 찾아내는데 그 찾아보면 비슷한 것들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건축은 이전까지 건축에서 어떤 그러한 그 규범을 탈피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 신선한 실험들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예술 쪽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굉장히 확장시켰고 자유를 신장시켰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술만이 아니라 예술과 문학만이 아니라 이제 포스트 모던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사회의 논리로 가게 되면 이제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거를 지금 나중 다음 시간부터 보드리아르 그리고 그 보드리아르 말고 그 살만 루시디가 쓴 짤막한 단편 이런 걸 읽어보면서 그 상품화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일단은 지금 좀 길어졌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고요. 잠깐 쉬고 나서는 이제 그 오늘 주제인 그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그 피에르 메나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